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군에서 또 성추행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해군인데요.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 사건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군의 한 부사관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했고 군 수뇌부는 성추행 피해 발생일로부터 76일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대책 수립에 나선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 충격입니다. 이번에도 군은 늑장 대응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겠죠. 성범죄 근절 약속이 구호에서만 그쳐선 안 될 일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쇄신이 필요해 보이네요. 8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8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의성 패드월드 운영관리자이자 반려견 훈련사인 의성군 문기준 주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돼서 출소한 날이에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 오늘 아침 서울 구치소 앞에서는 취재진, 시민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성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다. 아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다. 참 말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 강성 진보 진영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재벌들이나 이런 기업의 총수들이 사실은 역대 여러 번 이런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정치 권력의 어떤 압력 때문에 뇌물을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고 그게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는데 네.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가석방을 하면 과연 기업인들에 대한 기업인들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어떤 일반 범죄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편에서는 또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인인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업의 총수가 경영에 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저는 양쪽 다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고려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반대한 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사면하고 다르다는 점도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면은 네.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가석방은 만약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두 가지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형이 떨어지면 바로 가석방 상태에서 또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적 정서 그리고 코로나의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나 이제 것처럼 양쪽으로 의견이 네. 갈라져서 네. 저는 양쪽 다 나름대로 주장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 판단이 법무부의 판단은 결국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은 좀 작용을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석방이 사면하고 달라서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해외 출장 제약도 생기고 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있는데 네. 경제계에서는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법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제활동을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네. 고심을 할 걸로 봅니다. 삼성 측에서 과연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만 법무부 입장에서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석방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서 가석방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가석방 해놓고 경제활동을 하는 걸 못하게 한다? 그건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인신을 풀어준 것밖에 다른 뭐 경제적인 활동을 확실히 못하게 되면 그게 무슨 경제발전이나 아니면 이 코로나 상황의 경제 위기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삼성이 신청을 한다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가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취업 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누구의 어떤 요청이나 뭐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네. 부회장 아직 남은 사건이 있죠.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 재판 중에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만약에 이제 징역형이 떨어지면요. 네. 그럼 바로 또 구속이 돼요. 왜냐면 이게 가석방이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상태에서 다른 범죄 행위로 만약에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두 재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인신 구속이 다시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재판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아마 그 불법 합병 때문에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가석방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지금 1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석방 그러니까 남은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이 내년 7월까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 최종심이 7월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재판에서 뭔가 실형이 나와서 다시 구속될 거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이게 1심 이제 하고 있고 하나는 1심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2심,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게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재판의 결과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실형이 나와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이제 그 7월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또 구속에 관련된 뭐 실형이 나오면 그건 구속이 되겠죠. 그러나 네. 이 가석방 상태가 없어지면서 구속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재용 가석방 이야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네.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네. 해군에서도 이 성추행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국민들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해군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의 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결국은 식사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또 성추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무마하겠다고 사과하겠다고 불러놓고 또 술 따르라 그러고.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요 군에 있는 분들은 물론 모든 군인이 그렇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성의식이나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 문제는요 이게 그렇게 그 공군 부사관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못하고 이년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 군 내부의 성 관련된 성인지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안 돼 있고 인식이 제대로 안 퍼져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이는 것이라 이건 좀 심각하게 국방부가 돌아봐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거 좀 두 번째 사건이라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2, 제3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심각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군에 자녀들을 딸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안심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사실은 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군에 자녀들을 보낸 이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국방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네. 이거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한 지 2달 만에 정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뭔가 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뭔가 네. 대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책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 쇄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네. 거면 첫째는요. 정말 아주 실질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현재 군 내부에 있는 인사들이 또 군인들이 과연 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네. 제가 아까 전제를 드렸어요. 모든 군인이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부 군인들이 그런 건데 그럼 군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현대사회에서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거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쓸게요, 극단적으로. 이건 패가망신 당하고 네. 그냥 자기 인생 망한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이 돼야 돼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심각성을 인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군내에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공직에도 갈 수 없고 인생에 정말 망칠 수 있을 정도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와 처벌, 지난번 공군 여중사 사건도 제대로 초기에 수사나 처벌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걸 군내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 텐데 그걸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지휘체계에서 그 책임을 물을까 봐 지휘관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즉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엄벌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군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패가망신 수준의 일이라는 이런 심각성을 좀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 수사 지시했는데 철저히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불복 논란이 아주 뜨거워요. 이게 좀 네.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되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은 서른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로 만약에 후보가 결정됐을 때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네. 이제 경선 불복이란 이제 논란이 불러일으킨 건데 저는 일단 서른 의원이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느 후보가 누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누구든 네. 민주당의 누구든 후보가 되면 다른 후보들은 그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해야 돼요. 원팀 이루어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요. 만약에 한 후보라도 불복하고 다른 사람 지지하겠다고 이러면요. 필패입니다. 필패.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원팀 의식이 아니면 네. 잘 안 된다고. 정치인이요. 경선을 깨끗이 승복하고 그 경선 결과에서 당선된 사람 또는 뽑힌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동의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서른 의원의 발언은 정말 잘못됐고요. 이제 좀 일단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도 본인은 한 번도 불복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낙연 후보는 명확한 것 같으니까 물론 서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네. 앞으로는 어느 캠프든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정말 민주당을 패배로 이끄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승복 선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는 네, 이런 그렇죠. 불필요한 논쟁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국민의힘도 상황이 복잡하긴 좀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은 소속 의원 16명이 집단 성명을 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속 의원 16명이 냈는데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캠프 쪽에 가 있는 분들이고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16명의 성명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지금 서병수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2번의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토론회 일정을 이미 후보들한테 보냈고 11명은 12명인가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네. 윤석열 후보 측만 참석을 아직 유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토론회를 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당 대표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한 우려를 표명한 성명서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표명한 성명서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게 네. 토론회가 13명 후보 가운데 12명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아닌 이 경준위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전례가 없다. 이거는 월권이다.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경선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경선관리위원회는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토론회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서병수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선준비위원회 룰에 규칙에 보면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위원장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경준위 측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2명이 다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한두 명이라도 안 하겠다고 뭐 최재형 후보든 뭐 누구 후보든 이런 분들이 같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2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모두 다 참석하겠다 우리는 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법에 명확하게 경선준비위원회는 토론을 열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 뭐 전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례를 만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서병수 위원장도 강행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이 유리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워낙에 커져서 정책 토론회를 발표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랬었죠. 이렇게 되면 좀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네.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표가 휴가 중이잖아요. 네. 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상주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나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토론회를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 이제 본인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토론회 나갔다가 질문 받고 막 공격을 이제 어차피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위 후보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최근에 설화도 있었고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가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토론회를 하지 말고 정견 발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그래서 그거를 경선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검토해달라.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늘 이제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대로 가겠다. 토론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또 특정 후보가 요구한다고 해서 토론회 방식을 바꿔서 왜냐하면 정견 발표는 그냥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그건 토론회가 아니죠. 자기가 와서 얘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적 관심도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네. 결국 예전에 처음에 준비했던 대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8일 이제 정책 네.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때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떤 논란들이 불거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인데요. 지난달 문경에서 모녀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빈번한 개물림 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을 키울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의성 패돌드 운영관리사이자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의성군 문기준 주사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기준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에 문경에서 그 산책로에서 60대, 40대 모녀가 대형견 공격을 받아서 중태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네. 맹견, 대형견 사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사실 개물림 사고는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최근 반려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언론 매체나 개인 SNS상에서 개물림 사고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전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대형견, 맹견뿐만 아니라 중형견들에게서도 개물림 사고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대형견, 맹견들이 덩치도 크고 치아도 크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 맹견들의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이유로는 반려인도 반려문화도 많이 늘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반려견 교육에 대한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반려견 교육이라는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다 보니 교육받지 못한 반려견들의 개물림 사고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려견 함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려견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소형견, 중형견 물림 사고도 많지만 대형견, 맹견은 정말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형견이나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대형견과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고 모든 보호자분들은 기본적인 반려견 케어와 교육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대형견이나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은 아무래도 반려견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언제 어느 상황이라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안전하다는 건데요. 근데 거리에서 반려견을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엽다고 쉽게 다가가서 만지거나 말 걸거나 이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만지거나 부딪히면 기분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들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만지려 들거나 하면 거부감이 드는 건 같은 상황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처음 보는 반려견을 만나면 제일 좋은 거는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고 혹시 반려견이 귀여워서 만져보고 싶으면 상대 보호자분에게 강아지 만져보고 싶은데 만져도 괜찮아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괜찮아요? 라고 답을 들으면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 낮은 자세에서 반려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만지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만약 보호자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둔 상태에서 천천히 자리를 비켜 지나가는 것이 좋고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이나 예민한 변이나 겁이 많은 반려견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트라우마도 생길 수도 있고 공격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강아지에게 그 손바닥이 안전하기 때문에 먼저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면서 턱 밑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강아지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받아들이기에 공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버려진 반려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기견들이 들개가 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생기는데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주인 없는 개들을 마주쳤을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견들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조금 달라지는데 견들이 반응이 없거나 멀리서 짖기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천천히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좋지만 견들이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세를 낮게 잡고 쫓아오려고 한다면은 등을 보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견과 눈은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의미가 고양이는 눈을 보고 인사하지만 강아지들은 인사할 때 후각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눈을 마주치면 경계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은 마주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등을 보이지 않는 거는 왜죠? 등을 보이게 된다면 강아지들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공격성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공격성이 또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강아지 개체들, 견들 개체들마다 틀리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반응이 나오는 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멀리서 그냥 짖기만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안 보일 때 하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개들이 공격성을 보이거나 이렇게 달려들려고 한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성을 보이는 견이 만약 보호자와 동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대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통제에 나서야 되겠지만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천천히 도망치기보다는 견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뒷걸음질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빠르게 도망치는 게
그 반응으로 괜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대형견이나 맹견에게 이미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몸을 엎드려서 최대한 다리를 모아 웅크리고 네. 양손으로 목 뒤를 감싸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위를 감싸는 거죠. 네. 공격이 멈추거나 다른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안전한 반려견 관리와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잘 교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현행법상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 5종 정도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공격성 높은 5종의 강아지들은 외출할 때 목줄하고 입마개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안 그럴 경우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또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난 2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맹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견주들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가 됐죠. 예. 그런데 이 문경 사고도 그렇고 법적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 물림 사고가 계속되니까 맹견 기준 품종을 좀 늘리거나 또 아니면 무게로 나눠야 된다, 이런 법 개정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품종이 아니라 무게로 나누어서 맹견을 분류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현재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의 기준은 공격성이 높은 유전을 가진 견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5종의 모든 반려견들이 공격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5견종 말고 다른 견종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 이슈화되고 사건화되었던 개물림 사고 중에 현재의 법적 맹견에 속한 견종이 있었던 사고는 드물었습니다. 그럼 무게가 작고 많고를 따져서 법적 맹견으로 구분하자는 것도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려견 자체의 공격성으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견 관리에 소홀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관련 법들이 최근 몇 년 들어서 너무 두서없이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반려견을 교육하고 경험해온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해서 반려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맹견 견종을 지정했더라면 그 견종을 키우는 보호자가 반려견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회 순시성 교육과 기본적인 복종 교육을 수료했다면 입마개 정도는 안 해도 되게끔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법적 맹견의 견종의 수를 점차 늘려가고 시간이 지나서는 모든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려견 교육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려 문화가 워낙에 더 커지고 있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려는 분들, 입양을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어떤 좀 조건을 갖춰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반려견을 데려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저는 반려견 전문가와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데려올 반려견과 사는 환경은 어떤지, 가족들의 성향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그리고 원하는 성품의 반려견이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을 상담하고 그에 맞는 견종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교육적인 부분인데, 사람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반려견들에게도 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육아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 반려견이 보호자와 가족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 교육은 문제 행동이 있을 때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반려견을 입기 전에
한순간 호기심이나 사적인 욕심이 아닌 내가 생명을 가진 생명체, 반려견을 평생 생을 마감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려견 들일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반려견들을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성 패드월드 운영관리자인 의성군 문기준 주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진이의 부동산 매거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수요일에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 주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요. 워낙 뜨거웠던 소식이 있어서 이것 좀 여쭐게요. 지금 서울 강남구 일원동 무순위 청약 진행을 했는데 5가구에 무려 25만 명이 몰려서 당첨자는 단군 왕검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렸던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하고 보자라는 개념인데 이 DH다이라고 삼성동 사거리에서 이제 일원동은 서울의 입장에선 좀 고급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요곡 포함해서 학군도 제일 좋은 지역인데 일단은 오늘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주변 실차익으로 15억 정도가 남습니다. 당장 15억. 네. 예, 당장 15억. 그러면은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하겠지만 주변에 사촌의 동생까지 포함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서 하자. 그치, 로또보다 큰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84제곱미터 32평형이 이제 12만 대 1이었으니까 무순위 청약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아니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렸던 거군요. 그러면 이게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무순위 청약 앞으로도 좀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서울의 가격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청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청약 부적격으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선순위 대상자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 지분 땅 같은 경우는 지분 일부가 또 나오는 세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청약 경쟁률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거지가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한번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거지가 부자가 됐다.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워낙에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되면 이렇게 15억이 당장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니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좀 나눠보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번 내용의 핵심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이 오랫동안 내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이번에 처음 집을 사는데 이번 정부 정책의 규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세금 부담으로 집을 살 수도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컸고 갖고 있는 재산세 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세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 수단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선택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을 좀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거주 목적에서 해당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도 좀 감면을 해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대 혜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연장해주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역시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나는 소득 같은 게 모두 다 똑같은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담도 이번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도 있잖아요. 감면 연장. 이게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임대사업 목적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올해 이게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편법을 이용해서 고가의 주택으로 분양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싹 없앴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 폭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이걸 다시 이제 2024년도까지 연장을 했다 보니까 좀 한숨을 좀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원래 고유의 목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거나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최초로 분양받아서 그거에 대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득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2024년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개인들 목적으로 여러 개의 주택을 사서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닌 최초의 목적으로 하나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소득으로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좀 봐주겠다 이런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담보 제공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너무 말이 길어서요. 어쨌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세금 연장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등기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각종 세금들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면허세를 거의 감면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다음 농특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도 많이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이 감면 혜택은 계속 지속되면서 좀 더 좋아진 것 연금을 위해서 제공된 그 비용들 그다음에 내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연말소득 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역시 또 감면 혜택을 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는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오피스텔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임대사업 목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이 주택을 담보로 해 또 대비하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너무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대체 수단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애 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도 있는데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최초 구입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서두에 로또 청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뭐 쌍끌이라서 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내가 좋은 일반적인 소형 아파트든 이제 주거용 목적의 그 주택들을 사고 싶어도 실제로는 뭐 대출도 안 나오는 규제 상황인데다 값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세금도 너무 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장기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딤돌 제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혼들도 못하고 육아도 포기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못 낳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항목들을 계속 정부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취득세 감면은 이제 내년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에 상관없이 일단 그 해준다는 거고 특히 이제 갑자기 혼인을 해서 이 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을 통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세금 감면을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계속 연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제 거주 목적을 갖고 있거나 실소득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현실적인 과세 입법 예고를 다시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한시적인 요건을 두긴 했지만 이게 또 한 번 연장이 될 거라고도 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내년 선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또 한 번 구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책은 또 2년 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무래도 이번 입법 예고인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는 취등록세를 낼 때, 특히 이제 취득세를 낼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공시 가격으로 해서 이제 9천만 원 정도 돼 있다면 평가 금액을 받아서라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단돈 몇 푼이라도 저희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았다던가 네. 아니면 실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는 분 통해서 거래를 받는다거나 했었을 때 실거래가가 이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 아파트를 예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뭐 그만큼 가격을 좀 절약을 받을 수 네.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시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 기준이 아닌 거래 시세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보다 한 20-30%는 상승되는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세제 혜택보다는 조금 더 낼 수 있는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